이제 거기 공급자 원가 계산 여기 할 차례죠. 공급자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납품업체예요. 납품업체, 벤더. 납품업체의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밑에 파란색으로 있는 거 공급자 원가를 파악할 때도 단순히 공급자의 납품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이나 신뢰도, 지연 납기 등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받는 것을 고려해서 구매 관련된 모든 활동 원가를 포함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 밑에 3-6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6번 읽어보시고요. 자, 거기 지금 이제 여기 모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모터를 써야 되는데 모터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곳이 있는 거예요. A와 B가. 그래서 A는 품질 우수해서 단위당 1,000원이고 B는 단가가 좀 싸, 900원으로. 그러면 단가만 놓고 보면 1,000원과 900원이니까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B가 단가가 싸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토탈 4만 개의 모터 중에서 현재 8천 개는 A로부터 구매를 했고 3만 2천 개는 B로부터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품 때문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활동이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품 때문에 수행 활동 중에 모터 대체, 문제가 있어서 대체한다거나, 그다음에 긴급 주문, 얘가 제때 안 줘가지고 긴급 주문 처리하느라고 비용 들어가고, 불량이라서 애프터 서비스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A 회사의 모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는 적고 900원짜리 싼 데서 발생한 빈도가 높은 거죠. 뒤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모터 대체 때문에 160만 원 들어가는데 A 거는 20회만 하면 됐고 B는 1980회를 B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은 160만 원, 어떻게 돼요? 2000 중에 20이니까 1%, 99%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는 16,000원이고 여기는 150 84,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긴급 주문도 A 때문에는 2회를 했고 B 때문에는 198회를 했으니까 200만원, 여기는 2만원, 얘는 198만원 이렇게 되겠죠. 품질 보증 A 때문에 60회, B 때문에 2440회 이렇게 해서 배부해 보면 86,400원 하고 여기는 351만 3,600원. 그래서 우리가 납품업체 원가를 우리가 분석할 때도 단순히 납품 단가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납품된 부품 때문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원가까지 다 배분한 상태로 분석해야 정확한 비용이 파악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A 업체 원가를 다 더해보면 812만 2,400원이고요. B 업체는 3,587만 7천 89만 7,600원. 이렇게 돼서 요 812만 2,400원이 8,000개의 A 제품 모터 때문에 생긴 거니까 한 개당 1,015.3원 들어간 거고, B 제품은 32,000개 구입한 거 관련해서 발생한 거니까 단가를 찾아보면 1,121.8원이 나와서 단위당 금액은 오히려 B가 더 큰 상태인 거죠. 구입 단가만 놓고 보면 B가 싸 보이지만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면 B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가를 절감하려면 A로부터 납품받아야 돼, B로부터 납품받아야 돼. A로부터 납품받는 게 더 비용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납품업체, 서플라이어를 정할 때도 활동 기준으로 부대 활동 원가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게 더 유용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활용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봤고요. 그 다음 6절 원가 배분의 이론적인 고찰 155페이지에 있는 거.
자, 원가 배분의 이론. 원가 배분이라고 하면 그 뒤에 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원가를 배분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원가 대상을 정해줘야 돼요. 거기 원가 배분 정의가 있고 원가 배분 코스트 얼로케이션. 원가 배분이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원가 집합에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이 원가 배분, 원가 배부, 원가 할당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영어로도 코스트 얼로케이션, 코스트 어플리케이션, 코스트 어사인먼트 막 쓰는데 그 구체적인 배부, 할당 이건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야. 그냥 이 배분의 논리 있죠?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너무 배분, 배부, 할당 이런 용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 원가를 배분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가 대상, 원가를 집계하려는 목적물을 찾아야 돼. 원가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원가를 측정하고 집계할 필요가 있는 목적물. 이게 원가 대상이고, 원가 집합, 코스트 풀 또는 코스트 센터. 코스트 센터는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집계하는 단위. 그래서 이 코스트 풀, 코스트 센터는 앞쪽에도 있었어요. 활동 중심점의 영어 약자가 코스트 센터 또는 코스트 풀이었지. 코스트 센터, 코스트 풀의 대표적인 예가 활동별 활동 중심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공장 전체 오버헤드가 원가 집합일 수도 있고 부문별로 오버헤드를 집계하는 게 원가 집합일 수도 있고 활동별로도 원가를 집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배부 기준. 이거는 원가 집합에 집계된 원가와 원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주는 요소. 말 그대로 뭐 배분하는 기준을 찾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원가 배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원가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 대상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원가 대상을 결정하려면 원가 배분의 목적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 뒤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원가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야. 원가 배분의 목적, 원가 정보의 이용 목적. 뒤에 있습니다. 그거 외우셔야 돼. 그 그림 있는 거 아래쪽에 있죠? 원가 배분의 목적, 원가 정보의 이용 목적.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는 목적은 제일 첫 번째는 외부 보고 목적이에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원가 계산의 출발이야. 응? 예를 들어 개별 원가 계산. 그거 해가지고 기말 제공품 작업 금액 찾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찾고 매출원가 찾고. 이게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 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원가 배분 대상이 달라져요. 재무회계 목적이면 제품이 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이면 의사결정 대상이 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영자가 수익성 높은 고객에게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객별로 원가를 집계해 봐야 되겠죠? 고객이 원가 대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러 납품업체 중에 비용이 제일 작아지는 납품업체를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서플라이어가 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원가를 집계하고 그럼 그 의사결정 대상이 원가를 집계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과평가 목적이 있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 안에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과 평가하려고 할 때도 원가를 집계해 줘야죠. 성과 평가할 때 원가 대상은 사업부일 수 있어. 사업부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는 성과급을 더 주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는 성과급을 덜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보고 목적이 이게 재무회계 목적이고 요 밑에 두 개가 관리회계 목적이야. 그래서 뒤에 관리회계에 가면 관리회계 중에 크게 둘로 나누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야. 그래서 관리회계 목적으로 원가를 우리가 배분하기도 하고 재무회계 목적으로 원가를 배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상으로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네 번째 계약금액 결정 목적. 계약 금액을 정할 때도 원가를 배분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 국방부에
뭐 새로운 군함 이지스함을 납품한다. 그러면 이지스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 이제 계약을 해. 이지스함에 캡을 씌워요. 토탈 뭐 예를 들어 2천억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투입한 원가를 짓게 하겠다. 그럼 직접 원가를 이제 쭉 짓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제작할 때는 직접 원가만이 아니라 모두 배분해야 최종 원가예요. 간접 원가도 배부해야죠. 그래서 뭐 해군 같은데 격리장교로 군대를 가면 그때는 뭐 이렇게 조선소에 근무하기도 해. 그 조선소 군함 만드는 데서 오버헤드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그 계약되는 물건에 정확하게 오버헤드를 배부했는지 확인하게 계약서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계약의 금액 확정하기 위해서 오버헤드를 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배분 대상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같으면 뭐 있을까요? 요즘 만들고 있는 게 뭐 전 국민의 부동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토탈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양인지 명확지 않잖아. 그럼 예를 들어 삼성 SDS나 LG CNS 같은 데서 계약에 입찰을 하면 이 전체 계약 관련돼서 총 금액은 정하고 뭐 2천억이다.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다 짓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계약이 원가 집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는 목적은 크게 4개다. 외우셔야 돼요. 우선 외부 목적, 경제 의사결정 목적, 성과 평가 목적, 실무상 계약금액 결정 목적. 4가지 목적에 따라서 원가를 배부하고 그럼 원가 배분 목적에 따라 원가를 짓게 하는 목적물 대상이 정해지는 거야. 원가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원가는 뭘 기준으로 구분해 줘야 될까요? 요 대상으로 추적이 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추적이 되는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트레이스한다. 추적해서 집계 하면 되는 거야. 걔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같으면 작업 원가표에 걔 때문에 발생한 걸 바로바로 추적해서 집계하자. 그래서 직접 원가 추적해서 집계하고 고민은 뭐냐면 간접 원가야. 추적되지 않는. 그래서 간접 원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간접 원가들 중에 성격이 비슷한 걸 한번 모아봐야 돼요. 그게 코스트 풀 또는 코스트 센터야. 원가 집합. 간접 원가 중에 성격이 비슷한 걸 모아봐야 되는데 그걸 원가 집합이라고 한다. 그 원가 집합의 예로 제일 큰 원가 집합이 공장 전체 오버헤드를 하나로 집계 하는 거야. 그냥 다 모아서 하나의 풀에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정확성 어때요? 떨어지겠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부문별로 오버헤드를 집계 하는 게 있고 아주 정확하게 하면 더 집합을 세분해서 활동별로 오버헤드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원가 집합의 수, 활동 증시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세분해서 성격이 이렇게 잘라서 모을수록 정확성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걸 좀 더 과정을 더 설명하면 수가 많아질수록 그 원가 집합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 원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좀 더 성격이 유사한 애들이 모이겠죠? 호모지니어스 된다. 원가 집합 안에 들어간 원가의 동질성이 커진다. 보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야. 동질성이 커지니까 배분의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정확성만 높아지는 건 아니지. 모두 같이 높아져? 측정 비용도 같이 커진다. 측정 비용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요 상충 관계는 고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직접 원가는 어떻게 해? 원가 대상에 바로 추적해서 집계하고 간접 원가는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좀 분류해서 모으는데 그걸 제일 간단히 하면 그냥 공장 전체 한 번에 모으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부문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근데 최근에 공장은 굉장히 복잡성이 커졌기 때문에 부문 정도는 정확한 배부가 어려우니까 아예 활동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이 원가 집합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 원가 집합 안에 포함된 원가는 성격이 유사한 애들끼리 모인다. 호모지니어스해진다. 동질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배분의 정확성이 커질 수 있다. 대신 뭐가 같이 커진다? 측정 비용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 상충 관계를 고려해서 원가 집합의 수는 정한다. 그래서 이 원가 집합의 원가를 짓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대상에 배분하게 되는 거죠. 배분하게. 그래서 거기
앞에 정의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책에 155페이지. 원가 배분이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원가 집합에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전체 금액이에요, 간접 원가만 얘기하는 거야. 거기 표현으로 보면 이제 거기 정의로는 간접 원가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가 배분이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같이 발생했다는 거잖아. 응? 추적 안 되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집합에 집계해서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정의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 전체로 논리는 이해해 놓으란 말이야. 추적되는 직접 원가를 어떻게 한다? 바로 대상별로 추적해서 집계하는 거고, 추적 안 되는 간접 원가는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모았다가 그거를 대상에 최종적으로 배분한다. 그때 이 코스트 풀이 많아질수록 배분의 정확성 커진다. 비용도 늘어나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집합에 집계된 원가를 대상에 배분하려면 배분 기준이 있어야죠. 배분 기준. 원가 배분 기준. 원가 배분 기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게 인과관계 기준이야.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뒤에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인과관계 기준 책에 157페이지. 인과관계 기준. 코스 앤 이펙트. 공통 원가의 발생과 원가 대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배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거. 인과관계 기준. 요 인과관계 기준의 얘가 뭐냐? ABC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 배분하는 거. 작업 준비 활동이 1회 더 수행되면 원가가 얼마 발생한다. 이게 명확하게 계산돼서 배분하는 거. 이게 인과관계 기준. ABC에서 단위 수준, 묶음 수준, 제품 수준이 최대한 인과관계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수혜 기준이 있어요. 수혜 기준. 혜택을 받다. 그래서 거기 수혜 기준, 베니핏을 얻었다. 그래서 공통원가로 원가 대상에 제공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효익의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거. 효익의 비율대로. 그래서 수혜 기준의 얘는 기업 이미지 광고비를 얘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 기업 이미지 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대표적인 수혜 기준이야.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뭐 TV 같은 데서 잘 이미지 광고를 안 하죠, 많이. 예? 근데 예를 들어 삼성 같으면 삼성 로고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삼성 로고만 나오는 광고. 응? 근데 그런 광고를 예를 들어 미국의 타임스퀘어에 로고만 나오는 광고를 했다, 전자에서. 그럼 그 광고비를 삼성전자에서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내부에는 팀이 많잖아. 모바일 하는 데도 있고, 가전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디램 칩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이미지 광고비를 각 사업부의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했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큰 사업부가 이미지 광고의 혜택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게 배분하는 거죠. 그러면 인과관계랑 뭐가 다른 거냐? 인과관계는 정확한 수리적인 관계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준비를 1회 더 수행하면 작업 준비 활동가 얼마 커진다. 이게 명확하게 계산되면 인과관계야. 근데 수혜 기준은 예를 들어 광고, 이미지 광고를 얼마 더하면 매출액이 얼마 더 커진다. 명확하게 계산되는 건 아니지. 그냥 이미지 광고의 혜택을 매출액이 큰 사업부가 많이 받다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수혜 기준이고, 정확한 수리적인 관계가 찾아지면 그건 인과관계 기준.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명확하게 매출액 늘어난 게 해당 비용과 정확한 비율을 가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대부분 수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론상 그러면 수혜 기준이 더 바람직해요? 인과관계 기준이 더 바람직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 쓸 수 있는 게 수혜 기준이야. 혜택을 본 거의 비율대로 배분하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은 공통원가,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을 때
원가 대상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에 따라 원가 집합의 원가를 배분하는 거. 능력 있는 곳에 많이 부담시키는 거야. 네 번째, 부담 능력 기준.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많이 부담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부금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야. 영업이익 기준으로.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뭐 홍수가 나면 수해가 일어나잖아. 수해가 나잖아요. 예전에 서울도 수해가 많이 났잖아. 대표적인 침수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 이제 그런 게 관리가 잘 돼서 서울은 침수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수해가 나면은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수재의원금이라고 얼마씩 내잖아 이렇게. 보통 그룹 차원에서 토탈 얼마 낼지 플래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요번에 50억을 내기로 했다. 그럼 그 50억 중에 뭐 계열사 중에 그럼 어떻게 뿌릴 거야? 뭐 회장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당연히. 그럼 계열사에 뿌릴 때 이익이 많이 나는 계열사에 기부금을 많이 부담시키고 이익이 조금 나는 계열사에 기부금을 조금 부담시킨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기부금을 그냥 능력이 많은 곳에 많이 부담시키고 능력이 좁은 곳에 조금 부담시킨 거지. 무슨 인과관계나 기부금의 혜택을 보거나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 이게 부담력 기준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 부담력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한 거는 성과 평가 시에는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여러분이 특정 사업부 책임자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업이익을 100억을 냈어요. 그래서 금년에 좀 성과 좀 받겠다. 내가 성과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야, 너 영업이익 많구나. 기부금을 좀 부담해야겠다. 근데 기부금을 막 40억을 확 부담시켰어. 그래서 기부금을 빼고 나니까 이익이 60억이 됐어요. 그러니 다시 본사에서 야, 너 이익이 60억밖에 안 돼. 성과가 이번에 형편없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담력 기준은 해당 책임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평가 시에는 제외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담력 기준은 성과 평가 시에는 제외하는 게 더 유용하다. 더 유용한 거야. 이건 재무회계 목적은 아니고 경영자 입장에서 활용할 때. 요 세 가지가 이론상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가장 바람직한 건 원가 대상과 원가 집합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걸로 배부하는 거. 그걸 최대한 추구한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고, 그게 없을 때 다음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다.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 이런 게 수혜 기준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곳에 많이 부담시키겠다. 이게 부담력 기준.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증분원가 기준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인크리멘탈 코스트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분원가는 공통원가의 추가적인 원가 대상이 공통원가를 추가 발생시킨 경우에 증가된 공통원가만을 추가적인 원가 대상으로 배부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혼자서 이렇게 나와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내고 있으면서 근데 친구가 갑자기 뭐 내가 지금 급하니까 좀 나도 가서 같이 살게 해달라. 그럼 처음에는 뭐 그냥 살게 하겠지만 만약에 계속 있다면 월세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온전히 걔가 추가한 것만 부담시키다가 제대로 되면 완전히 부담시키는 이런 방식이 증분원가 기준이에요. 보통 일반 기업은 어디서 그러냐? 신규 사업 같은 데서. 그러니까 요즘 신규 사업 많이 하는 데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겠죠.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말랄까 봐 안 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갑자기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면 배민은 바로 타격을 받는 거야. 카카오가 거기서 배달을 바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근데 고민은 뭐냐면 밑에 배달 구조를 짜야지. 배달하는 스트럭처를 짜야 되잖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요즘 그 네이버 뭐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데 말고도 배달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만 전문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 그냥 통으로 사면 거기다 그냥 카카오 바로 붙이면 봐도 배달 앱이 되는 거야. 거기 카카오 뭐 베니핏 좀 더 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 지금 같을까? 그건 바로 타격을 받을걸?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시끄럽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
그 시끄러운 거를 하다가 욕 먹은 게 몇 개 있잖아. 타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다가 좀 말라왔잖아요. 대리운전 이런 것도 해보려다 말라오고.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잘못 건드리면 욕을 먹거든. 그런 걸 좀 덜 하고 있는 거야. 하려면 하는데. 응?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기획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기획하고 있으면 그 팀은 그냥 온전히 거기 추가적으로 들어간 인건비 뭐 이런 것만 처음에 부담시키는 거야. 내가 제대로 비즈니스가 되고 나면 본사 공통비를 부담시키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 했을 때 그때는 증부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만 부담시키는 거고, 신규 사업 같은 데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야. 예외적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가장 바람직한 건 뭐다?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찾는 거고, 그 다음 그게 없을 때 혜택을 받다 정도 판단하는 게 수혜 기준이고, 그거 두 개 다 없으면 그냥 능력 있는 곳에 부담시키는 게 부담력 기준. 그 다음 신규 사업 같은 데서는 온전히 추가로 발생한 것만 부담시키면 증부원가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하면, 우리가 원가 배분이다 라고 하면 원가 배분을 논의할 때는 제일 먼저 정할 게 뭐냐? 원가 배분하는 대상을 정해줘야 돼. 어디다 그 원가를 짓게 할 거냐. 이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배분의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원가를 짓게 하고 있나. 그건 원가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같은 얘기야. 그럼 이 원가 정보를 어디다 쓰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원가 정보는 네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장 기본적인 게 재무회계 목적이다. 외부 보호 목적.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 여기 의사결정. 이거 뭐예요? 의사결정이란 말은 decision making. 이거 번역한 말이야. 의사결정은 어떤 거냐면, 좀 다른 말로 풀면 영어로 decision making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selecting alternative야.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재무회계도 나오죠. 의사결정이란 말이.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준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란 말이 뭐야? 경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대출 해줄 거냐 말 거냐,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주겠다. 이게 의사결정 목적이야. 응? 그래서 경영자의 대안을 선택할 때 판단, 대안을 선택할 때 판단에 필요한, 보다 나은 대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목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 정보 이용 목적 4개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본적인 게 재무회계 목적, 외부 보고 목적이 있고, 경영자 입장에서 두 가지. 경영자가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의사결정 목적. 그 다음 우리 회사 안에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성과평가 목적. 그 다음 요 두 개 합치면 이게 관리회계 목적이죠. 그 다음 그거 이외에 실무상 어떤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 집계할 때도 원가를 배분한단 말이에요. 계약 금액 결정 목적. 우리나라 음료 시장에서 1등이 누구야? 몰라요? 전 세계는 펩시와 코카콜라가 나눠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음료 시장은. 걔네들이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를 들고 있단 말이야. 펩시콜라랑 코카콜라가. 코리아는 롯데 칠성이야. 응? 롯데가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음료 유통을. 그럼 롯데 칠성에 근데 뭐고 롯데냐? 예를 들어 델몬트. 롯데가 브랜드 갖다가 여기 유통해서 파는 거라고. 그러면 델몬트란 브랜드를 국내에 쓸 때 로열티를 줘야 돼. 델몬트에. 그럼 내가 이제 델몬트 관련된 로열티와 관련되는 일을 한다. 그럼 거기 로열티에 문구들이 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도 주고 남은 이익 기준으로도 일부 줘. 그럼 이익 계산하려면 요 델몬트 팔과 관련된 비용을 짓게 해야죠. 델몬트 팔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거기 있는 뭐 오렌지 원액이 있을 거고 병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유통과 관련된 비용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 차들을 가지고 유통하는데, 응? 회사의 내부차를 쓰기도 하고 지입차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개 섞여 있어. 그러면 그런 차 비용은 자기네 것도 유통시키고 델몬트도 유통하니까 공통비란 말이야. 그럼 그 계약서에 써진 문구대로 배분을 해서 금액을 확정해 줘야 로열티를 확정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계약, 그때도 원가를 배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배분의 목적 4개 외우셔야 돼. 서술형으로 2차에 적도록 나옵니다. 외부 목적, 경영자 의사결정 목적, 성과평가 목적, 계약금의 결정 목적. 목적이 정해지면 원가 대상이 정해져. 원가를 짓게 하려는 목적물이.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원가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대상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랑 추적되지 않는 간접 원가로. 추적되는 직접 원가는 어떻게 해요? 바로
추적해서 집계하면 되고, 추적 안 되는 간접원가는 바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간접원가 중에 성격 유사한가 모아봐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른다? 원가 집합. 코스트 풀 또는 코스트 센터. 원가 집합은 그냥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좀 더 잘라갈 수도 있는데 집합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확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집합에 집계된 건 다시 어떻게 해줘요? 대상에 배분한다. 이걸 배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 제일 바람직한 게 인과관계를 찾는 거고, 그게 없을 때 수혜 기준이고, 그거마저 없으면 부담 능력 있는 곳에 부담시키는 거고, 그게 세 가지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 이외에 증부원가 기준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뭐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뭐 도덕책 같은 얘기라 뭐 어디나 들어가는 괜한 얘기야.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미국 책에도 그냥 좀 포괄적으로 쓰는 책엔 들어가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책엔 빠져 있고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응?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응? 자, 뒤에 말문제로 나온 거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170페이지 23번. 자, 거기 보시면 원가 배분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제일 첫 번째, 원가 배분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만 설정해야 된다?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거 없으면 수혜 기준, 부담력 기준, 중분원가 기준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제조간접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해줘야 돼? 정확한 원가 배분 기준을 써야 되니까 활동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거지. 다음 활동기준 원가계산제도에서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묶음 수준, 제품 수준 같은 비단위 수준 원가 동인을 사용하죠. 안 하는 게 뭐야? 개별 원가 계산 안 하지. 그 바람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가 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인과관계나 수혜 기준을 가지고 원가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틀린 말이고 원가 배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활동기준 원가계산제도에서 원가 배분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면 뭐 왜곡될 수 있겠죠. ABC도 개별보다 정확하겠지만 ABC라고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야. 응? 왜곡될 수도 있죠. 근데 별로 중요한 문장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얘기도 아니잖아. 그럼 이게 그냥 출제자가 만들어낸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틀린 문장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원가 배분 관련된 논의했던 내용과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밖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세법이나 재무에게는 true, false가 명확해. 규정에 있는 거 맞다? 아니면 틀리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데 있다. 응? 우리가 논의하는 범위 밖에 있다. 이런 게 섞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질문 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1, 2, 3, 4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활동기준 원가계산 내용 다 설명드렸고, 여기는 뭐 제가 특별히 주관식 문제 별도로 안 풀었어요. 어? 이거는 큰 계산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응? 계산 구조가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노가다만 좀 있고 서술형 있고 해서 점수 따기는 되게 쉬워. 생각보다. 요거는 확실하게 지금 수업 시간에 푼 문제 보시고 본문 내용 읽으시고, 여긴 서술형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 배경, 장단점, 응? 지금 원가 배분의 목적, 응? 배분의 이용 목적, 배분 기준 뭐 이런 것들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틀린 문장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 그리고 계산은 좀 노가다가 있어. 활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해 놓으시면 여기는 거의 뭐 시험에서 난이도는 중이나 중하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건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문 생산은 끝난 거야 이제. 응? 이제 주문 생산으로 그냥 간단하게 오버헤드 배부한 게 개별 원가 계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배부한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 챕터는 이제 뭐냐면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야. 사장은 이제 종합원가 뭐냐? 연속 대량 생산이야. 그래서 계산의 논리가 아예 달라.
계산의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원가 회계를 지금 처음 듣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로도 속도가 나는 되게 빠른 것 같고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이면 종합원가는 또 새로운 논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프레임이에요. 새롭게 짜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없는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은 일종의 뭐 골조면 지금 뭐죠? 그 철골부터 다시 짜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면 쇠 넣고 콘크리트 붓잖아. 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응? 빈 땅이야. 그런데 여기 새로 짜는 건 그것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인테리어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는 원가 처음 듣는 분이면 그 앞쪽에를 조금이라도 좀 읽어갖고 오세요. 가능하면. 그러면 내일 수업 듣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응? 부탁하는데 오늘 ABC 복습은 간단히 하셔도 돼. 뭐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잖아. 본문 읽어놓으시고 문제 좀 푸시고 오히려 ABC 복습은 간단하게 하시고 대신 종합원가 앞쪽을 좀 읽어갖고 오세요. 종합원가 앞쪽을. 거기에 낯선 개념들 뭐 완성환산량이니 좀 낯선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 뭐지? 그래서 약간 의문점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뭐 새로운 컨셉이 있네. 이거 어떡하지라는 질문 그걸 들고 듣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머릿속에 남는 게. 응? 그래서 고민을 조금 보시고 오면 좋아요. 수업 한 번도 안 들었던 분이면 부탁하는데 오늘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